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우리 정부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가 오늘 처음으로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미 실무자들을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하려는 건데 전 세계를 향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오늘 미국으로 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입니다. 21일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등 고위 당국자를 만나 최근 잇따라 발표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등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통상당국자가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건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자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했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sir? Aluminum too. 미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모두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상호관세에는 비관세 장벽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에도 관세 폭탄이 줄지어 날아들 전망입니다.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대미 협상을 통해 트럼프 관세 폭탄을 한 달 유예한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방미 기간 비슷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주요 기업 경제사절단도 모레 워싱턴을 찾아 힘을 보탭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20여 곳의 대기업 경영진이 참여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날은 헌재 탄핵 심판 변론 기일도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재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엽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문제점 전반을 다투는 중요한 심리라 출석을 원한다며 공수처가 시작부터 수사권도 없이 불법 구속을 한 부분부터 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무리한 심판 일정으로 형사재판 방어권도 심각한 침해를 입고 있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10차 변론 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조만간 윤 대통령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탄핵 심리 시작 이후 네 번째인데 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오늘 서울 서부지법을 찾아 지난달 법원 침입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의원이 대거 함께할 예정입니다. 헌재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2시에 국회의원 한 40명 가까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변론이 졸속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잇따라 잡혀있는 것과 관련 공정한 진행도 촉구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대행은 이제야 첫 번째 변론입니다.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을 찾습니다. 지난달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법원 침입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계속되는 극우 세력의 백색 테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체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계기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꺼내들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습니다. 명태균 구속과 황금펀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단전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새로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탄핵 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여권 대선 주자들도 이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했는데 앞서 오세훈 시장이 현역 의원들과 토론회를 연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2달간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 의사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2달간 침묵을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주 항공 참사 관련 위로 메시지를 낸 것을 제외하면 메시지를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월 말쯤 책 출간을 계기로 정치 복귀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책에는 성찰의 기록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잠재적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고 새 과시에 나서자 복귀 시점을 앞당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밑그림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광주 집회를 거론하며 보수, 진보의 벽이 허물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재판은 동시에 결론 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0일에 첫 형사 재판과 탄핵 심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탄핵 심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형사 재판이 변론 준비 기일 아니겠습니까? 이날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데 반드시 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공판 준비 기일 날은 이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출석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구속 취소 심리 기일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출석할 의사를 아마 피력한 걸로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그 기일 지정한 건 14일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이미 형사 공판 준비 기일이나 아니면 구속 취소 신문 기일이 정해진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은 변호인 그러니까 심판대리인단에게 물어보는 것이 통례거든요. 예. 그날 괜찮냐? 통상 우리가 목요일날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았음직한데 이제 물어보지 않았다는 부분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헌재가 알듯이 사실 심판대리인 측하고 형사 그 변호인단하고는 상당히 겹칩니다. 13명가량이 겹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 힘들다. 예. 아마 헌재에서는 25일로 연기 신청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리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아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40여 명이 오늘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도
오늘 서부지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게 뭐 여당 의원들의 헌재 방문에 대한 대응적 성격인가요? 어떤 건가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 의원들이 현재 편향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봤을 때는 편향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다소 유연하게 좀 대처할 부분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신문도 직접 못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과 지금 관련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모든 증인들이 대통령의 그 명령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불편한 증언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직접 신문을 했을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질의가 끝난 이후에 대통령에게 충분한 발언권도 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졸속으로 너무 그 기간을 정해놓고 빠르게 진행한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기일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길었죠. 그때 한 91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 예상되는 시간을 봤을 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는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서부지법 방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봤던 폭동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홍 전 차장은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어떻게 4종,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이 홍장원 메모 논란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증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법정에서 다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한 증거죠. 사실은 예.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의 트리거가 됐던 그 메모인데 대통령이 마치 정치인 체포를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단 말이죠. 2가지가 더해져서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메모 작성 경위나 과정, 시간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메모가 3번 작성된 건 맞잖아요. 메모가 3번 작성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본인이 알고 이거 실행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으면 드랍하면 그만인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실행할 의사가 있었으면 누군가에게 전해줄 메모 하나만 있었으면 될 것인데 거기에 이제 보좌관이라는 객관적인 목격자를 하나 더 넣어서 이 메모의 객관성을 더 알리바이를 강조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심판정에서 분명히 사실관계가 가려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 사실은 사실관계 확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편향성보다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관계가 진행된 것에 대한 입증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다 더 있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내란이라는 혐의가 있고 뭐 헌법 위반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들이 그렇게 결과를 맺은 것들은 없단 말이에요. 예.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고 하지만 체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계엄 방해, 국회 뭐 방해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회 방해가 실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각 진술 등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건데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는 그 진술을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교차 내지 방어 신문 내지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홍장원 메모의 버전이 몇 가지인가 등등을 포함해서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첫 메모를 적었다는 그 메모 그 장소가 어디냐를 두고도 지금 조태용 국정원장과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 홍 전 차장이 국정원 CCTV를 초단위로 공개하자 이렇게 강하게 맞섰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태용 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11시 6분에 홍장원 차장이 공터가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 이것만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전체 CCTV를 보고 홍장원 차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터에 나온 적도 없다던가 이 메모를 작성하는 장면도 없더라.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딱 그것만 이야기해서 마치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아마도 헌재에서 전체 CCTV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실제 공터도 갔다 왔고 나가서 전화 받는 모습도 잡혀 있고 거기서 메모를 작성하는 모습도 잡혀 있다면은 약간의 시간에 대한 착각만 있을 뿐이지
그 행위는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메모에 대해서 뭐 3번 작성된 거 이걸 말씀하시는데 결국 조태용 국정원장도 메모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메모가 방첩사에도 있고 경찰청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홍장원 차장이 이 메모를 뭐 지어냈다거나 거짓으로 작성했다거나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메모를 탄핵한다. 저는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요, 어제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일부 전력이 차단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헌재에서 했던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력이 차단된 정황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했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저 부분은 이제 사실은 시간 순서나 아니면 그 위치 등을 감안해 보면 저 말은 이제 틀리죠. 입증 취지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본회의는 이제 3층에서 있었잖아요. 예. 지하 1층으로 가서 차단했다는 부분이고 또 차단 경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의 일관된 것은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영현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는 부분,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들어가서 하려는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무리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더라도 지금 아까 그 의원께서 현 의원께서 한 의원께서 말씀 주신 거 보면 3분의 일단 그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가 돼요. 예. 근데 통과된 이후에 누군가 국회 측 직원이 나와서 알려줍니다. 예. 해당 병력에게. 지금부터 당신들은 불법이다라고 알려준 이후에 가서 차단을 내리거든요. 그렇다면 해제 교류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 내린 거기 때문에 해제 교류 요구안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 이것도 시간 순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의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국회 방해 행위 또는 뭐 국회 마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주장이신데 어떻습니까? 일단 시간 순서 부분을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1시 3분, 1분 사이에 그 해제 요구가 됐죠. 근데 이 직후에 나와서 당신들 지금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 물러나라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그 국회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들이 이 해제됐다는 소식을 바로 듣지 못했다는 걸 또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엄군이 그 당시에 지하 1층으로 투입했던 단전했던 시기가 그 1시 6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몇 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단전을 실행한 걸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군이 그 단전을 한 것은 전기를 내린 것은 국회 통제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국회 내부에 뭐 침입 세력이 있었나요? 국회 내부에는 보좌진,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 그리고 계엄군과 국회의원이 있었을 뿐입니다. 단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실상 그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투표를 만약에 못했을 때 전자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밖에 될 수 없고요. 대통령이 뭐 단전을 정확히 단전이란 단어를 쓰면서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대한민국의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을 만들면 안 된다, 투표로 계엄 해제 투표를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하던 차원에서 단전이라는 수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명령권자는 대통령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제 그 상황 자체를 보면은 예.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직원이 와서 알려줘요. 네. 지금 현 시간부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잡히죠. 예, 이제 그렇게 한병도 의원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병력 하나가 슬그머니 가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분전함이 30개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분전함별로 그 통제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 1층에 분전함에 단전을 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 3층에서 열리는 그 해제 결의안 요구를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앞서가는 그 사실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주말 광주에서는요,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나서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대항마로 또 다른 유명 강사 황현필 씨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학살을 지지하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들이 양 진영의 집회 스피커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저것은 이제 평가라기보다는 규정이죠. 이렇다, 이렇게 본다라는 본인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본인 현재에 대한 정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사실은 왜곡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황현필 강사의 경우에는 지금 나치 추종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학살 세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계엄 자체가 1980년도 계엄에 대한 평가를 저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평가의 소지가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5.18 당시 또는 1980년도에 있었던 계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마치 전체 단체를 극우 내지 나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저 부분은 사실은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배제의 주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예. 제거의 주장인 것이고 설득해 가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오히려 저는 정치권이 그동안 누려왔던 지역기득권에 대해서 균열이 가고 있는데 그 지역기득권 가는 균열을 저분들이 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뭐 두 분 다인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권의 기득권을 부숴가는 이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노력은 저는 오히려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의 언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친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전한길 씨의 발언이 먼저 이 배제의 정치의 언어를 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뭐 민족이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을사오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집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연호하면서 밟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현필 씨가 이야기한 뭐 나치를 비유한 것 이런 것들은 좀 저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특히나 사실 5.18을 통해서 그때 계엄군에게 이 피해를 입었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광주에서 계엄령은 계몽령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저희는 탄핵 반대의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발언들, 사법부를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제도권 정치 우리가 좀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면서 정치 복귀를 사실상 시사를 했습니다. 친윤계에선 바로 반발이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당이 통합이 되고 또 보수가 일어날 때 아닙니까? 자칫 한동훈 대표가 나왔다가는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등판을 해버리면 당의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2017년도의 그 정치 상황을 그때 기준으로 보느냐, 예. 아니면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던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보느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2016년 말 2017년도에는 사실 뿔뿔이 흩어지던 거였어요. 예.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거기에 특별한 뭐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어. 반대하지 않았어. 이런 거 갖고 갈라지던 시기였고 2020년 4월은 상당히 보수 계멸의 그 여러 가지 정상을 맛본 이후에 다시 합쳐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정치적 관점을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공존 내지 병존 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합쳐져야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뭐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오신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아니고 2017년도, 2016년도 말 정도의 관점을 갖고 온다 그러면 또 당이 혼란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복귀하면서 내는 목소리가 어떤 시점에 나왔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등판설을 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비토 기류가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입니다. 그렇죠. 일단 근데 메시지 SNS에 글 하나 올린 걸로 이렇게 친윤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힘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마도 탄핵 심판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의 보수 지지층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어떻게든 막아달라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계속
투영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누가 보수 지지층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 이걸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저는 한동훈 대표의 공간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메시지 하나로 일어나는 갈등 이런 뭐 견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도 넘어서야 되지만 친윤 세력 역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한동훈 전 대표를 품지 못하면 보수 세력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여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공개 비판했는데요. 김 장관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 국적은 뭡니까? 일본 식민지는 다 일본 국적을 강제한 겁니다. 김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께서는 망발이라고 맹비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선 주자들, 대권 잠룡들 간의 어떤 신경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각들이 있어요. 저는 저거는 이제 건국절을 언제 보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건국절을 1919년으로 보게 되면 그 이전까지 불행하게도 다른 국적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건국절을 1948년도 8월 15일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국적은 대한민국인 것이죠. 그런 이제 그냥 날 역사를 얘기하신 것 같고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힘을 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법상의 국적 개념으로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역사적 개념으로 국적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사실상 일단락됐던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 측에는 되게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더 이상의 논쟁으로 발전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불러서 새 과시에 나선 바도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회창 전 총재를 예방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뭐 선을 긋고 있는데 사실상 사실 그 보수 집회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선을 넘는 발언들, 뭔가 사법부를 부정하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항상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도부는 좀 방관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실상 탄핵 인용됐을 이후에 뭔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현역 의원이 50명 가까이 갔다.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108명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갔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도 아마도 탄핵 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탄핵 심리가 종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여권, 대권 잠룡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거주하던 곳으로 어제 오후 4시 54분 김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숨진 김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9살이던 2009년 이창동 감독이 제작한 영화 여행자로 데뷔했고 이듬해 영화 아저씨에서 소녀 소미 역을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화와 TV 드라마 등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돼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이듬해 4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촬영했던 넷플릭스 사냥개들에서 대부분의 분량이 편집됐고 드라마 트롤리에서도 촬영 직전 하차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중간 수사 결과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 의혹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건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그동안에 김영선 의원과의 금전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도 창원지검에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 또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그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4차례 정도 받으면서 이런 것에 대한 대가로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 파일을 좀 공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또 검찰에서는 명 씨의 황금폰을 포함해서 휴대폰 세대와 USB도 확보를 해서 포렌식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명태균 씨 측 개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통화 녹음 파일 존재에 대해 알린 바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가 알게 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USB죠. USB를 갖고 있다? 예. 거기 윤석열 씨도 알게 됩니다. 그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예. 이게 계엄령 선포 전에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 핸드폰 세대와 USB 하나를 검찰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 USB에 바로 윤석열 씨 부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만약 이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을 언급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 또 이제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명태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구속 기소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가 또 음성 파일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이고요.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확보된 물증에 대해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인 공천 개입 의혹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 발표에서도 그 부분을 빼고 공천 개입 의혹을 이 수사 진행 상황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오늘을 계기로 해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께 이어서 질문 드려보면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먼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공천 개입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 비상계엄 전날 그 명태균 씨가 밝힌 바와 같이 갖고 있는 USB가 제출됐다는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 중요한 관건인데 관련돼서 아마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직접적인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실제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다는 뭐 비화폰이라든가 개인 휴대폰까지 수사가 확대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공천 개입을 넘어서서 국정 개입 또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수사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또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밝힌 것처럼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직전에 이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조태용 원장과 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공천 개입에 국한될 가능성은 적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비상계엄과의 관련성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강정래 변호사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엄령 비상계엄 선포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민주당은 27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망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몇 시간에 그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다 보았듯이 실상 계엄군이 들어간 것은 국회와 선관위였던 것이거든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사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을 민주당에서 이미 파일을 한번 튼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민주당에서 다른 음성 파일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튼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이미 일부는 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특검으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원지검이 처음에는 수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산지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력을 보강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과거에는 공수처도 만들었고 이제는 공수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건데 특검을 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떠한 권력에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되어서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역시 거의 가택연금의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검찰의 공천 개입 의혹 중간 수사 결과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김 씨의 지인이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좀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16일이었는데 당일날 김세론 씨를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데 2022년에 그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SNS에 본인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사생활을 공개할 때마다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실제 복귀나 일반적인 그냥 개인적인 생활상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김세론 씨 이제 과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연기 활동을 중단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복귀 의지를 보였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22년 5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고 당시 그 알코올 농도가 연어 취소 수치여서 벌금 2천만 원을 확정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김세론 씨는 실질적으로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김아임으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또 지인들과 카페 개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과거에 밝힌 바도 있지만 생활고도 좀 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배우 김세론 씨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부산 신축 호텔 화재 현장의 합동 감식 결과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은 배관 창고로 알려진 PT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발화 원인을 규명할 방침인데 당국은 오늘부터 전국 공사장 1000여 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게 그을린 호텔 건물 안으로 과학수사 요원들이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은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은 불이 가장 크게 번지고 인명 피해가 집중됐던 B동 1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배관을 관리하는 창고인 PT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 도중 화재를 목격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셈입니다. 당시 1층에서는 용접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식반은 현장에서 휴대전화와 조끼 등 유류품 10점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은 민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사고 당일에도 소방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초 점검을 해야 돼. 그거 잡아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점검 업체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국의 공사 현장 1,000여 곳을 긴급 점검할 계획입니다. 용접 작업 등 화재가 우려되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화재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주말 지나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파 추위 찾아왔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날씨가 좀 풀리는가 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영하권의 날씨 계속된다고 하는데 왜 이번 주 얼마나 추워지는지 또 왜 또 이렇게 다시 추위가 찾아왔는지 궁금해요. 이제 상공기에 영향을 주는 북극의 한기가 또다시 남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주말 동안에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0도 안팎 수준으로 예. 기온이 올랐고 한낮에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5도로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실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평년 이맘때에 걸맞는 온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하 한 1.5도 정도인데 지금 추위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 바람이 일단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동안에 기온이 상당히 높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5도에서 한 10도 정도 기온이 낮게 떨어진 상태고 지금 한파특보가 강원 중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는데 지금 이런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 지역도 영하 5도 안팎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가 어제보다도 상당합니다. 네, 바람이 강해서 이제 체감 온도도 느끼는 것도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한 바람 얼마나 지속이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었을 때 뭐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정도면은 초속 1m의 바람에 체감 온도는 한 2도 정도 실제 기온보다 떨어뜨리는데 지금 정도의 추위 정도에서는 초속 1m의 바람이 체감 온도를 한 1도 정도 떨어뜨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한 초속 3, 4m 정도의 바람만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은 좀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이 초속 15m, 시속으로 환산하면 한 55km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간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을 더하기 때문에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70. 그리고 뭐 제주나 남부지방 지금 이제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곳들도 상당하고 앞으로 수요일까지는 좀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속 한 70km에 달하는 순간적인 풍속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도 체감 온도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강풍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은요 비가 내리고 싸게 튼다는 저기 우수입니다. 내일 그런데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요? 물론 뭐 절기가 날씨에 걸맞게 맞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추운 한파도 찾아왔고요. 우수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그렇죠. 이번에 좀 한기가 다가오면서 그 강력한 정도를 따지게 되면은 한기의 깊숙한 중심이 우리나라로 다가오지는 않고 그 가장자리를 타고 왔기 때문에 지난번의 한파보다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의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영하 7도 안팎까지 기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서 거의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그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까지 떨어지겠고요. 당장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는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이 찬 공기의 원활한 동서간의 흐름을 막는 블로킹,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 지역의 이런 찬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블로킹 때문에 찬 공기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이렇게 체감적으로는 영하 10도 아래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어제였죠. 지난 주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날씨가 차가워지고 북서풍으로 강한 바람 분다고 하니까
미세먼지도 좀 물러나게 될까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3-3이라고 해서 예. 날씨가 좀 따뜻하게 되면은 국외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농도도 증가하게 되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축적될 수 있는 그런 기상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어제 오후 7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 중부 일부 지역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보통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나쁨과 매우 나쁨의 경계치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이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실제 서울 전역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온도가 세제곱미터당 88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보통 76이 매우 나쁨 수준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상회를 했고요. 일부 지역은 90 마이크로그램까지 좀 웃돌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찬 공기가 좀 강하게 이제 바람을 타고 유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찬 공기가 빗자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쓸어내기는 하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강풍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찬바람이 태백산맥을 넘게 됐을 때 우리나라 동쪽 지역의 건조한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초미세먼지보다는 좀 건조함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올겨울 이제 날씨 패턴을 좀 보면 따뜻한 날이 이어지다가 기습적으로 한파가 찾아온다. 이런 식의 날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거든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정착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보통 이제 통상적인 겨울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2월까지를 겨울이라고 보고 3월부터는 이제 봄에 접어두는데 일반적으로 3월 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꽃샘추위라고 해서 찬 공기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3월까지도 춥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봐도 3월 중순 이후에 찾아온 매혹한 꽃샘추위가 꽃피는 시기도 좀 늦췄고요. 농가에서는 농작물 냉해 피해도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북쪽에 한기가 내려오는 그런 어떤 조짐들이 이번 이후에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3월부터는 좀 드라마틱하게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완전한 봄 날씨를 좀 만끽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 기상청에서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무려 90%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긴 추위가 올 겨울의 마지막 추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이거든요. 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언제 봄이 시작될까요? 보통 일반적인 기상학적인 봄이라고 하면 일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9일 동안 유지가 되는 날인데 이거를 기온 패턴으로 살펴보면 한 3월 12일 정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상당히 봄처럼 느껴졌겠지만 일 평균 기온 보통 오전 10시 기온인데 어제도 무려 4.4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가 모두 물러나고 한 일평균 기온, 오전 10시의 기온이 5도 이상을 웃도는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느끼는 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3월 들어야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월에는 뭐 따뜻한 날씨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영하권의 추위, 강풍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 논의에 나섭니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 협상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사실상 배제됐던 유럽은 별도의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관료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회담합니다.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and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talks in the coming weeks at President Trump's direction. 루비오 국무장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The president made clear he wants to end this war, and if opportunities present themselves to further that, we're going to take them if they present themselves. 미러 고위급 인사가 종전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가 공식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사우디 고위급 회동을 발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Yes, I said that he's a liar. And he said, I think that my feeling, he said, that he's ready for peace negotiations. 유럽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간 긴박하게 진행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정상을 초청해 종전 등과 관련해 비공식 긴급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제주도의 한 공원에 봄꽃 수선화가 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말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봄 풍경들 함께 만나보시죠. 남쪽 제주도에는 어느덧 봄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제주 서귀포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올랐습니다. 고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며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봄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서울에는 봄의 불청객도 함께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네, 봄이 되면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어제 수도권은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어린이가 마스크를 쓴 채 코를 막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수도권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자주 보였는데요.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자주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기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계절을 한 달 앞설 정도로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기온은 점차 낮아져 수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사이 청정한 기류가 유입돼 미세먼지는 모두 흩어지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대구와 울산 7도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겠고요. 이번 한 주는 평년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